자, 머릿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 신경외과 손영재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난감한데요. 아유, 워낙 근데 인상이 좋으셔서 심각하게 해도 인상이 좋으셔요. 네. 몇 달 전에 뇌동맥류가 터져서 응급실에 오신 그 환자 사례부터 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사례가 심각한데요, 일단.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50대 주부였습니다. 언제 쓰러졌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가족들이 퇴근해서 보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분이 발견이 되어서 응급실로 모시고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응급처치를 하면서 몇 가지 검사를 해봤더니요, 뇌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뇌출혈이 어떤 것 때문에 발견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뇌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응급수술을 해서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전조 증상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가족분들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좀 하루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환자분께서 몇 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이미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환자 본인이 별다른 증상이 없잖아요. 이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관리 없이 지내시다가 결국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 뇌동맥류라는 거는 이렇게 증상이 없더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뇌동맥류가 터져서 우리가 뇌출혈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뇌동맥류라는 병이 무엇인지 또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 진단 받으셨으면 그런 분들은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뇌동맥류라는 게 조금 낯설거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질환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뇌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혈관이거든요. 근데 그 뇌동맥의 벽이 약해지게 되면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풍선처럼. 혹처럼. 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모습이 혹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혹이라는 뜻의 한자를 갖다 붙여서 뇌동맥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터지죠. 예,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다가 결국에는 터져서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뇌동맥류가 터져서 이렇게 생긴 뇌출혈은 사망률이 25%에서 5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터진 지 30일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혹인 거잖아요. 저는 뭐 종류나 뭐 흐를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혹이고 혹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류라는 한자를 붙였는데 사실은 혹은 아니죠. 아니 네. 오히려 그렇죠, 저 그렇죠. 제목처럼 시한폭탄이에요. 그쵸. 머릿속에 예, 언제 그렇습니다. 터질지 모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데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뇌동맥류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약해지고 약해진 혈관이 그 높은 압력 때문에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풍선처럼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과 부담을 주는 위험인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는요, 고혈압, 흡연, 가족력입니다. 혈관에서 생기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져서 손상이 반복될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아까처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수가 있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 벽은 일반적인 혈관에 비해서는 더 얇아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높은 압력이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터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이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있을 수 있는데요. 흡연을 하시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또 흡연 자체가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의 위험인자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 또한 또 다른 뇌동맥류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계 가족이나 사촌, 이내 친척이면 네. 집안 대대로 뭔가 유전되는 그런 건가요? 그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유전병은 아니고요. 유전병이라 하는 거는 특정한 유전자나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서 자손으로 전달이 돼서 그
그 질병이 발생하는 거지만 가족력은 우리 한 가족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주거 환경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 비슷한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전은 선천적이고 이 가족력은 후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뇌동맥류는요, 이 전체 뇌동맥류의 한 10에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직계 가족에 이제 2명 이상, 이 사촌 내 친척에서 이제 3명 이상이 이 뇌동맥류가 있게 되면 이분은 가족성 뇌동맥류가 있겠구나 하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족성 뇌동맥류는 10에서 20%밖에 되진 않지만 일반적인 뇌동맥류에 비해서 터질 수 있는 위험도가 17배 가량 높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주위에 이 사촌 이내 친척 중에서 이 뇌동맥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다. 예, 그리고 또 이 환자분의 절반 이상이 5, 60대입니다. 예,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된다는 거죠. 아까 두 분께서 말씀드렸듯이 뇌세포도 노화가 되지만 혈관 자체도 노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거는 이 여자에게서 남자보다는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여자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요? 여자가 왜요? 잘못한 거 없는데 왜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이 폐경기가 되게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험 인자들을 좀 잘 보셔서 좀 건강 검진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좀 받게 됩니까? 이 뇌동맥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요, 뇌혈관의 영상 촬영을 해야 됩니다. 뇌혈관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CT를 이용해서 이 혈관 촬영하는 CTA라는 검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MRI를 사용해서 이 촬영하는 MRA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A예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이 왼쪽 편이 이제 CTA라는 뇌혈관 컴퓨터 단층 영상이고요. 이 오른쪽이 뇌혈관 자기공명 영상인 MRA라는 건데요. 화살표 보시게 되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게 보이시죠? 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C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영제를 넣어서 엑스레이로 방사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영상이고요. MRI는 조영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자기장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아니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CT로는 이게 촬영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일반적인 CT로는 뇌 혈관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동맥류를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뇌 CT는 이 출혈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 편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퍼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뇌 지주막하 출혈, 그 뇌출혈이 이 뇌동맥류가 터진 출혈이 그렇게 퍼져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발견할 수가 있고요. 출혈이 된 거구나. 이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뇌동맥류 뇌 CT 일반적인 뇌 CT라고 하게 되면 출혈의 원인을 찾는 검사는 아니고요. 이 뇌동맥류가 터져서 나타난 출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편에 보시면 뇌혈관 조형 검사입니다. 이건 사타구니 쪽에서 이 관을 집어넣어서 직접적으로 뇌혈관을 촬영하는 건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이 동맥류가 터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지 낮은지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그거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는 커졌다고 그래서 터지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거라서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봐야 돼요. 되게 일반적으로는 되게 1년 간격을 두고서 검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크기나 모양 변화가 있어서 이 출혈의 위험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는 그때그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말씀대로라면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뇌동맥류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뇌동맥류 자체가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지기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분들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이 불안감을 항상 느끼시고 계시고, 그게 더 끔찍. 예, 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도 생겨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뇌동맥류 파열을 경고하는 몇 가지 신호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알아야겠다. 이 뇌동맥류가 터져서 내원하신 분들 조사를 해보면요. 한 20에서 50% 정도가 터지기 며칠 전이나 수주 전에 두통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통은 왜 발생하냐면 뇌동맥류가 갑작스럽게 커졌을 때
예, 또 피가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고 찔끔 샜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두통인데요. 이걸 경고두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경고두통은 일반적인 두통하고는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이런 평소하고 다른 두통이 생겼을 때는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뇌동맥류가 팡 터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는 하지만 의식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갑작스러운 매우 극심한 두통이 찾아옵니다. 그거를 벼락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두통이 생기면서 또 출혈이 되게 되면 이 뇌막이 자극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뒷목이 뻣뻣해지고요. 구토를 할 수 있는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경고두통이 여러 번 왔을 때는 이게 조만간에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뇌동맥류 진단을 미리서 받아본 분들한테는 그러네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신호가 있는데요. 뇌동맥류가 터지지는 않고 갑작스럽게 커졌을 때 주위에 있는 뇌신경을 눌러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특히 동안신경을 눌렀을 때는 한쪽 눈꺼풀이 처져서 떠지질 않습니다. 그런 이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겼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증상은 커진 뇌동맥류 주변에 시신경이 있다 그러면 시신경이 압박이 되게 되면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이 한쪽 편 시야가 좀 장막을 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력을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뇌동맥류 진단 받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빨리 조만간 터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가지시고 응급실로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자, 이렇게 이 뇌동맥류 이제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터져서 이제 이 출혈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이 뇌는 이 세 개의 막으로 쌓여 있거든요. 예. 그 중간막이 뇌지주막이라는 막인데 그 아래 공간에 뇌동맥류가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서 터지게 되면 출혈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지주막 아래 공간에 출혈이 있다 그래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뇌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요. 사망률이 아까 20에서 5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설사 생명을 건진다 하더라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언어 장애가 생기고 마비가 생기고 뭐 심하면 식물인간 상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진단 받았으면 그거 바로 없애버리면 맞아, 되는 거 터지기 아니에요? 전에. 네, 네. 터지기 전에. 네, 뇌동맥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까 그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고장난 시한폭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동반되는 위험도를 감안하고 굳이 무조건 있다 그래서 치료를 덤빌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검사 중에서 뇌혈관 조형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뇌혈관 조형 검사를 통해서 이 뇌동맥류가 터질 수 있는 위험도가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있는 위치와 크기와 모양과 또 환자분 본인의 그 상태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방적으로 치료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뇌동맥류가 흔히 그렇게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이거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뇌동맥류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에 혈액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유일한 치료입니다. 네, 그런 치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관 밖에서 치료하는 거, 하나는 혈관 안쪽에서 치료하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혈관 밖에서 이 두개골을 절개를 하고 뇌동맥류가 있는 위치까지 들어가서 부풀어 오른 부위의 입구를 저렇게 클립으로 결차를 해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피가 안 되겠어요? 가니까. 피가 못 가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이 그림은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이 관을 통해서 혈관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 뇌동맥류가 부풀어 오른 부위에 아주 작은 관을 집어넣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우리 이 특수 금속으로 만든 코일로 이렇게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 메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메워버린 뇌동맥류가 찢어졌다 하더라도 출혈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지금 코일을 넣었잖아요. 이 혈액 유입을 방해하는 또 다른 물질을 넣는 그런 치료법도 개발이 돼 있고요. 또 뇌동맥류를 혈관 안쪽에서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라
뇌동맥류가 생긴 혈관에 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된 스텐트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혈류가 이 뇌동맥류 쪽으로 안 가고 정상적인 뇌혈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왼쪽 편 사진이 거대 뇌동맥류입니다. 말 그대로 크기가 굉장히 크죠. 저거 진짜 굉장히 크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뇌동맥류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크고 위험해 보이죠. 저런 거 있으면은 당장 치료해야 되는 환자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하고 상담하는 중간에도 터져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진짜 그렇게 위험한 그 정도로?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오른쪽은 그런 이 앞서 말씀드린 혈관 안쪽으로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해서 치료하는 건데요. 이 동그라미 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막 코일처럼 실타래처럼 들어가 있는 게 코일이고요. 코일이고. 이 스텐트는 잘 안 보입니다. 이 스텐트를 혈류 전환 스텐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왼쪽 편에 비해서 정상적인 뇌혈관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혈류가 그래서, 다시 좋아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환자분은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만약 치료 않고 그대로 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개는 이렇게 거대 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사망률이 거의 80~90% 정도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다행히 잘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뇌동맥류는 터지기 전에 빨리 진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돼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네. 예. 강연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뇌동맥류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갑자기 발생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발견이 되게 되면 이 비전문가 의견이나 검색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경외과 뇌혈관 전문의를 찾아가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도가 높게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 터질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금연은 필수고요.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댓글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MC들과 교수님 옷이 화사해서 봄이 온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따로 맞춘 게 아닌데 오늘 봄이 온다고 맞아요. 이렇게 초록색이 됐어요. 네. 근데 주제는 너무 무서워요. 건강 잘 챙겨서 봄나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이 그래요. 있고요. 예. 몇 년 전에 작은 뇌동맥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건강검진에서 들어서요. 걱정되시겠다. 그동안 좀 잊고 지내는데 수업 듣고 바로 병원 예약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유, 예, 예약해 보세요. 예, 관리하셔야 됩니다. 질문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작은 크기의 뇌동맥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째 크기가 크지 않아서 추적 관찰만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머리를 살짝 벽에 부딪히셨다고 하는데 이런 외부 충격으로도 뇌동맥류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네요. 많이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부 외상이 뇌동맥류를 터지게 하는 그런 위험인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살짝 부딪힌 정도로만으로는 이 뇌동맥류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머리를 다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갑작스러운 두통이 생기거나 구토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두부 외상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게 되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신 분이 또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가족들과 베트남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뇌동맥류 환자는 장시간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들어서요. 이거 취소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타면 안 네. 될까요? 가시네요.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예, 이 기압 변화가 뇌동맥류를 터지게 하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신에 뇌동맥류 아까처럼 크거나 최근에 또 치료를 받았거나 또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점점 커지는 뇌동맥류를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하셔야 되고요. 치료가 필요하신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여행을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 취소는 안 해도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